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죽다 살아난 것도 아닌 제가 왜 두 번째 인생이라고 했냐면요. 제 인생은 그 일을 계기로 주변 환경도 마음가짐도 모든 게 다 달라졌거든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요. 저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소위 성공한 남편을 둔 아내였습니다. 제 남편은 모바일 게임 개발자 겸 대표였는데 남편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 큰 성공을 이루며 사업을 크게 확장시켰거든요. 남편은 원래는 작은 게임 회사의 평범한 개발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좋은 아이디어로 동료 몇 명과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좀 있는 듯 했죠. 하지만 남편은 열정적이었고 저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좋았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꿈을 이야기하고 즐겁게 일하는 그 모습을 사랑했죠. 저는 그때 당시 개인 사진작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들쑥날쑥했기에 시댁에서 좀 도와주는 돈 말고는 제가 생활비도 거의 도맡아서 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남편이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성공하면 저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곧잘 했어요. 남편의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든든했고 열심히 남편을 서포트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게임은 출시를 했어요. 대형 게임 회사에서 만든 제품도 아니지만 퀄리티가 좋고 재밌다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 기세를 몰아 남편은 또 다른 게임을 런칭했고 그 게임도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는 성장가도를 달렸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그럴듯한 성공을 이루게 된 거죠. 보통은 남자가 갑자기 잘 되거나 돈을 잘 벌게 되면 딴 마음을 품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회사가 성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 차를 바꿔주거나 저에게 고가의 선물도 안겨주는 등 저를 위해 많이 베풀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의 성공에는 제 역할이 컸다고 말을 했어요. 본인이 잘나서 잘됐다고 하지 않고 저에게 그 공을 돌리고 고마워하던 그 남자. 그때만 해도 남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빛이 났고 멋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남편은 큰 평수의 고급 아파트를 샀고 저와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저를 부러워했고요. 사실 저 하나만 보자면 집안도 평범하고 외모도 평범하고 특출난 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더욱 저더러 시집 잘 갔다, 남편 잘 만났다는 말을 많이 했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 행복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반년 뒤에 소중한 저희 아이도 생겼습니다. 저는 불규칙한 프리랜서 사진작가 일을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정말 바빴어요. 해외 시장 진출도 시작한다고 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야근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출장도 몹시 잦았고요. 저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니, 긴 정도가 아니라 집에는 그냥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대다수였죠.
육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 혼자 했고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볼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씩 아이를 볼 때마다 언제 이렇게 컸느냐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구나,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집에 자주는 못 와도 오는 날이면 식사라도 갖은 정성으로 챙겼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또 좋은 편이라서 남편도 제가 차려주는 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자연스레 홈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집안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신경을 쓴 정도가 아니라 약간 집착하는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 키우는 집은 보통 장난감이나 아이용품으로 어수선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집을 거의 모델하우스처럼 쓸고 정리하고 관리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쓸고 닦았는데 그것도 무릎 꿇고 벅벅 걸레질을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남편이 집이 너무 광이 난다고 말했는데 그런 칭찬을 듣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니까 저는 아이 잘 보고 집안관리 철저히 하고 음식 신경 써서 하고 제 딴에는 저희 부부가 참 이상적인 부부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남편에게 나도 내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맘때 저희 집에는 큰일이 닥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신 거였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 의사의 심각한 설명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나마 빨리 발견했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점점 기억을 잃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실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나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워주신 거 알지? 요양원 가면 기계처럼 사람을 돌봐주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거기서 외롭게 혼자 둘 수 없어. 그는 제게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집에 있잖아. 당신만큼 우리 엄마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당신이 조금만 고생해주면 안 될까? 당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응? 내가 평생 빚진다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부탁이야. 말은 부탁이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토록 애원하는데 차마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치매 걸린 어머님을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도 어렵고 불편한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아프시다 보니 더했죠. 점잖았던 저희 어머님은 점점 아이가 되어가셨습니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화장실 혼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전부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으니까요. 나중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웬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왔냐며 소리를 지르셔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옆에서부터 간병하다 보니 제 생활이 아예 없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픈 어머님 때문에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늘 집에만 매여 있어야 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서글프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한테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이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온종일 어머님한테만 매여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맙다, 당신이 도와줘서 너무 힘이 된다 등등
저를 다독여주며 고가의 가방이나 현금 등을 용돈처럼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나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편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자기 엄마 맡겨놓고 본인은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씩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돈이나 쥐어주고 비싼 선물이나 주면서 달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했겠나요. 저는 가족이니까 내 부모다 생각하자고 마음을 다잡으며 어머님을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갈수록 야위어 가셨어요. 제가 아무리 갖은 재료로 음식을 해드려도 나중에는 입맛도 없으신지 잘 안 드셨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지 6년 만이었죠.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동안 모시고 산 정이 있다 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참 슬프기도 하고 더 잘해드릴 걸 후회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 내 생활도 좀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이제 내일이 끝났구나 싶어서 후련하기도 하고 그 심정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당신 덕에 내가 엄마한테 효도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참 단순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이 없는 집도 익숙해질 무렵 남편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태까지 엄마 모신다고 고생 많았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잖아. 내가 비용 다 대줄 테니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우리 영호 데리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 푹 쉬다 올 수 있게 하와이 어떨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비행기 티켓, 숙소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너무 고마웠고 저도 힐링이 필요했던지라 부모님과 아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여행 갈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우리 사이 멋지다, 사이 잘 둔 덕에 호강한다며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했어요. 여행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날의 고생과 힘듦을 아름다운 바다 풍경에 싹 씻어내리고 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여행을 갔다 오고부터 저의 지옥이 시작되리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 후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집안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남편 혼자 있었을 텐데 당연히 청소든 뭐든 아무것도 안 했을 게 분명했죠. 그래서 그동안의 묵은 먼지도 닦아내고 쓰레기도 치우고 못했던 일주일간의 집안일을 해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갔을 때였어요. 남편이 쓴 것 같은 와인잔 2개가 건조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와인을 마셨나 보다 별 생각을 안 했는데 가만 보니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로만 대충 씻은 것 같았죠. 제가 다시 씻으려고 잔을 드는 순간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와인잔 하나의 입구 부분에서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거든요. 물로만 대강 헹궜다 보니 미처 지워지지 못한 자국이었죠. 그걸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집의 여자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 없었잖아요. 당연히 이 잔을 쓴 적도 없었고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이 집에 와서 이 잔을 썼다는 건데 도대체 누가? 그 립스틱 자국을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움을 뒤로하고 멍한 기분으로 일단 설거지들을 다 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채였죠. 그리고 저희 안방 침대를 청소하는데 그것까지 발견한 겁니다. 바로 긴 머리카락이요. 저는 머리가 단발이고 염색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 침대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기다란 염색 머리카락이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없는 틈에 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청소를 멈추고 침대에 앉아 몇 시간이나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늘 바쁘고 집에는 다소 소홀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건 전부 일 때문에 그런 거고 딴짓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떡하니 증거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나한테 일주일이나 여행을 다녀오라고 한 것도 사실 이 집에 여자를 부르기 위함이었나? 그 생각을 하니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고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집에 온 남편은 대충 씻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골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차키를 챙겨 바로 남편 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봤어요. 돌려보니 바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블랙박스 음성으로 찍혀 있더군요. 대표님 집으로 가도 되나 몰라요. 행여나 사모님 오시는 건 아니죠? 괜찮아요. 집사람은 여행 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긴 사모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대표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주신 거구나. 그렇죠. 그 김에 또 우리 소영 씨랑 좋은 시간도 가지고 싶고. 사실 대표님 집 좀 궁금하긴 했어요. 워낙 젠틀하고 깔끔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의 집은 어떨까? 그런 게 궁금했나요? 그럼요. 저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 많죠. 기분 좋은데요? 그 대화를 듣는데 정말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차 안에서 울었다가 머리를 쥐어 뜯었다가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철철 흘린 채로 올라와 남편을 거칠게 깨웠어요. 자다 깬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를 봤고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며 블랙박스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남편도 당황하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꺼이꺼이 울었죠. 남편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생각 같아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싶더라고요. 남편을 정말 많이 믿고 사랑했던 만큼 그 배신감이 엄청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도저히 남편 얼굴도 못 보겠고 끝을 내자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했는데 이혼은 못하겠더라고요. 소중한 내 가정이 있고 또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켜온 내 생활이 있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과 저는 일주일가량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저에게 어떠한 말도 사과도 하지 않더군요. 그게 참 괘씸한 일이었지만 저도 굳이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그냥 덮을 거다. 더 이상 캐지도 않을 거고 묻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도 당장 그 여자와 끝내라 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한 번은 덮어줄 테니 그 여자랑 바로 끝내라고요. 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최선이더군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대로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속은 썩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 입으로 덮고 넘어간다고 했으니 그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도 잠깐 딴짓을 하긴 했지만 남편에게도 저희 가정과 저희 아이는 소중할 테니 가정을 지키고 싶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 여자랑 끝내고 다시 가정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저의 순진하고도 멍청한 착각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작게 진동이라도 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여자인가? 아직도 연락하는 건가? 안 끝낸 건가?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집에도 일찍 왔습니다. 회사 일로 매일 바쁘다고 하더니 들킨 이후로는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칼같이 일찍 퇴근하더군요. 아이와 시간도 보내고 제게 말을 걸며 어색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행동이 제게는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공허했고 그의 다정함은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느꼈죠. 덮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따금씩 남편과 그 여자의 다정한 대화가 떠오를 때면 잠도 안 오고 미치고 이가 바득바득 갈릴 정도로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견뎠어요. 제가 거기서 남편을 닥달하고 몰아세우면 남편이 더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어그러진 믿음은 깨진 유리잔 같아서 결코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다시 전처럼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고 회사 일을 핑계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그렇구나 할 일도 이제는 아니었죠. 그 여자 만나러 갔구나. 그 여자랑 같이 있겠구나. 머리가 돌지경이었고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낸 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도 한 친구인데 흥신소를 통해서 증거를 잡았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 흥신소 연락처를 받아내서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정보를 주고 과거에 만났던 상간녀와 아직도 만나는지 알아보고 증거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남편분 따로 만나는 여자 없습니다 라고 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 증거를 잡았다는 연락을 듣게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 바램과는 다르게 남편은 그 여자와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헤어진 적도 없는 것 같더군요. 그에 따른 증거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궁금했어요. 사진을 받아들었는데 젊고 날씬하고 예쁘고 세련됐더군요. 인상이 굉장히 선하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옷차림도 그렇고 외모만 보면 유부남하고 불륜을 저지를 만한 여자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 여자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흥신소 직원이 그 여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 외부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어떤 채용 과정을 통한 건 아니고 남편이 그냥 꽂아준 것 같다네요. 아마 그 전부터 내연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요.
직접 두 눈으로 불륜 증거를 보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울고 쓰러지고 가정을 위해서 헤어져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남편에게 나는 도대체 뭐였나 싶었습니다. 나한테는 치매에 걸린 자기 엄마 간병까지 시켜놓고 자기는 뒤에서 조카뻘인 애랑 놀아나고 있었구나. 그때의 그 무너지는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흥신소 직원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좀 더 캐기를 원하느냐 물었고 저는 추가금 걱정 말고 좀 더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요. 그렇게 증거를 들고 온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때 그 여자랑 안 끝냈지? 갑자기 뭔 소리야? 그 여자가 회사 컨설턴트로 등록돼 있어? 어? 그걸 어떻게... 당신이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곁을 지켜온 게 나야. 치매에 걸린 당신 엄마를 6년 동안 간병해준 것도 나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서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기가 막히더군요. 저한테 최소한 미안하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뒤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캤느냐며 무섭답니다. 그러면서 그래, 들켰으니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더 이상은 숨기고 감추고 싶지도 않아. 나 그 여자가 너무 좋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푹 빠지고 좋아할 수도 있구나. 나한테 그런 감정이 있구나 처음 느꼈어. 당신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 여자 만나고 알게 됐어. 아,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라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당신한테 미안하지 않은 건 아니야. 정말 미안해. 죽을 만큼 미안해. 나도 사람 새끼인데 안 미안하겠어?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그 여자가 내 운명 같아.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디? 나도 모르겠어.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없잖아. 그냥 내 운명인 것 같고 그래. 그럼 나는 뭐야 당신한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원하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얼마나 그 여자한테 미쳐 있으면 조강지처고 자식이고 나 몰라라 하고 이혼해달라 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화가 나다 못해 그냥 서글프더라고요. 네가 사람 새끼냐고 울고불고 가슴을 쳤지만 남편은 아무 감정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이 고생한 거 알아. 우리 아들 이만큼 잘 키워주고 6년 동안 우리 엄마 간병해준 것도 고마워. 나 그거 모르는 인간 아니야. 그래서 나도 다 생각해놨어. 당신이 좋게 이혼만 해주면 더 묻고 따질 것 없이 이 집 당신한테 바로 넘길게. 이 집 얼마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저희 아파트 시세가 좋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제 소유가 된다면 계산적으로는 저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라고요. 10년 넘게 같이 산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집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고 말하는 남편 놈을 보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 이제는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정말 비참하더군요. 지네 엄마 간병시킬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간병 끝나고 필요가 사라지니 이혼해달라 하고 이용당했다 생각하니 눈물만 났죠. 저는 처음엔 집이고 뭐고 싫다고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나마 저한테 미안하니 어쩌니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면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고 아들까지 본체만체 하더군요.
그러던 찰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을 찾아갔고 남편이 내연녀에 대한 최종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흥신소 직원이 서류 폴더를 내밀며 대뜸 그러는 겁니다. 사모님, 이 여자 알아보니까 좀 무서운 여자 같던데요? 라는 거예요. 네? 무섭다니요? 이 여자 이름은 임소영인데요. 마음성장 컨설턴트라는 곳의 대표예요. 주로 회사 대표들 상대로 심리 컨설턴트를 하는 곳이라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일반적인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좀 더 딥하게 파봐야 알겠지만 좀 알아보니 이 여자가 핵심 간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단체가 겉으로는 명상센터처럼 보이는데 신흥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말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네? 신흥 사이비 종교단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단순한 불륜관계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전에도 성공한 CEO한테 접근한 적도 있었고 또 주변 조사를 해보니 사업의 성공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운 덕분이니 어쩌니 하면서 나쁜 기운을 없애주면 더 큰 성공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이 펼치고 다닌다네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정화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송금이나 후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단순한 불륜관계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남편분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서 죽겠다는 그 여자, 진짜 운명을 만난 것 같다던 그 여자. 그런데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사이비 종교의 간부라니요. 저는 일단 자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느냐, 너는 등신같이 속고 있는 거다 라고 알려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알려줘야 하나요? 아픈 시어머니를 6년이나 간병한 아내를 배신하고 젊은 여자에게 미쳐서 가정을 내팽개친 그 인간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미 그 여자에게 푹 빠진 상태라 제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좋아 죽겠는 여자고 네 간이고 쓸개고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했으니 어디 그렇게 해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류를 가장 깊숙한 서랍에 넣어버렸고 남편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나름의 복수를 한 거였죠. 그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갖고 오라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요. 남편은 제가 드디어 이혼해주겠다고 하니 신나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저보고 계속 이렇게 이혼 안 해주면 소송이든 뭐든 할 거라고 으름장까지 났었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협의 이혼 해준다고 하니 신바람이 났죠. 저는 일단 이 집부터 나한테 명의 이전 해줘라.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제대로 지급해라. 그러면 바로 협의 이혼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고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집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양육비에 대한 각서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느냐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도 없이 거적대기만 데리고 살면 뭐하겠어. 그 여자가 운명 같다며? 자식이고 아내고 다 필요 없을 정도로 푹 빠진 여자라고 하니까 보내줄게. 그 여자랑 어디 100년 만년 행복하게 살아봐. 남편은 이미 그 여자와 새살림 차릴 생각에 눈이 돌아가 있더군요. 자식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숙려 기간 끝에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집부터 팔았어요.
이제 아이도 제가 키워야 하는 마당에 굳이 넓고 비싼 집은 필요 없었거든요. 저는 쉬고 있던 사진작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 스튜디오도 마련을 했습니다. 막상 이혼 후 혼자 살아보니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고 남편이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저 혼자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아이와 살아보니 그 나름대로의 행복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좁아졌었구나 깨달았죠. 그렇게 제일 열심히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부잣집 사모님은 아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일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벌어서 우리 아이 키우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더 이상 전 남편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양육비를 더 이상 안 보내더라고요. 사실 초반 1년 정도까지는 열심히 보냈는데 그 후에는 툭하면 미루거나 해서 사람 염장을 질렀거든요. 그래도 보내긴 했는데 그마저도 1년 전부터 아이 끊긴 거죠. 약속한 대로 지 자식 양육비는 똑바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싶어 전화도 했지만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라도 해야 되나 싶다가도 너무 번거롭고 그런 일로 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전 남편의 근황을 말이죠. 남편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 회사 자금까지 전부 헌납하고 사업체를 제대로 날려 지금은 그 종교단체 건물에서 산다는 겁니다. 허드렛 일 하면서요. 사업체는 진작에 그 종교단체 소유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됐고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냈는데 아예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종교단체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게 남편의 자의든 아니면 그 여자의 계략이든 뭐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잊고 지냈던 그 흥신소 직원 말이 떠오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사실 설마 했어요. 그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설마 했었는데 남편이 정말 그 여자로 인해 이 정도로 파산하고 갈 때까지 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흥신소 직원 말 듣고 조강지쳐 버린 놈 잘된 꼴 못 봤다. 망해봐라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이혼을 해준 건 맞는데요. 진짜 남편이 그 정도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남편의 어리석음에 쓴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독촉전화는 하지 않았고 남편의 근황에 대해 찾아보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를 내팽개친 순간 저에게도 남편은 남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어쩌고 살던지 이제는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운명이라고 했던 여자랑 같이 지내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전 남편 연락처도 차단했습니다. 양육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인연을 끊어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렇게 번호를 지우는데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전 남편이 이제는 그저 지워버려야 할 오점처럼 느껴진 그 순간이 참 기묘하더라고요. 남편의 처지를 가만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한때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사람, 초라한 반지하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눈은 별처럼 빛났던 사람, 참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 성을 쌓아 올리는 법은 알았지만 그 성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과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지혜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픈 어머니를 6년이나 돌본 저의 헌신은 당연하게 여겼고
사기꾼의 달콤한 혓바닥을 운명이라 착각했으니까요. 결국 본인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이 일궈낸 모든 것을 망가뜨린 셈이죠. 하지만 자기가 다 자초한 일이니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할까요? 본인이 잃은 게 무엇인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로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꿋꿋이 서서 일궈낸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네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